오늘 그 SS주공사 주관으로 이 설명에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앞으로 그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제가 힘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위층에서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1차 설명회 때 많아가지고요. 제가 여기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질문사항도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질문사항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1차 설명회를 포함해서 2차 설명회까지 너무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주민들 이제 호응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뭐 비교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뭐가 다른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아영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사업장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략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서 나갈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분양 자격에 대한 저희가 이제 조례 기준 그리고 판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 전에 이 사업의 파트너로 저희가 모든 토지 등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좀 잘 안 보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들이랑 기준들은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배포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포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때 판단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에 대한 내용 차이점이고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일반 정비사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사업이 맞고요. 그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손익을 가져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도 시행자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품질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용적률을 좀 상향하는 방향이다 보니 민간 재개발을 하거나 공공 재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임대 비율은 차이가 없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확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 의무 임대랑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을 때 기부 체납되는 임대주택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비율 규정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했을 때는 공공재개발처럼 20%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할 때랑 공공 재개발을 할 때랑 공공임대 비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완화 조항들이 공공 재개발에는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아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적용이 돼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서울시 쪽으로 향후에 건의를 드려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일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러니까 주민의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 반면에 공공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률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는 특히나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뒷단에 좀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닐 때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을 받는데, 공공재개발에서는 둘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책정은 시행자와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분양이 나오기 조금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혜택까지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뭐 사업성을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 아연의 토지 등 소유자를 봤을 때는 조금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규제 완화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연에서도 이 도시규제 완화를 좀 적용을 받아서 향후에 용적률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추진 절차는 조금 민간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징구가 2번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의서 징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 전에는 저희랑 일할 카운터파트너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설명회가 끝나면 아마 주민 쪽에서 배포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할 겁니다.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요. 그때는 뭐 별 부담 없이 동의서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 자격에 대한 권리관계 검토와 그리고 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 건축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사업을 할지 말지 그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게 진짜 동의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해는 설명회가 끝나면 준비위원회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자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과 평가금에 대한 부분을 통지를 해드리면 그때 이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를 그때 진정한 동의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공공재개발은 특이하게 그때 동의서만 징구를 하면 조합과는 달리 앞으로 동의서나 총회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 선정을 제외하고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절차대로 쭉 밟아 나가시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시행자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좀 특이한 점은 서울시 조합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에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공사를 바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공자 선정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주민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의 장단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충분히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법률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아까 요 3가지 정도,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동의서 징구 절차부터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요소 한 3가지 정도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할 때는 최근에 이제 투기수요 방지가 좀 강화되어 있는데요. 물론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조건들은 향후에 변경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행위 제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3가지가 대표적인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는 이번에 공공재개발 토지로 선정이 되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8월 20일, 2020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되어 있고요.
권리산정 기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분 쪼개기가 방지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로 변환되거나 뭐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제한은 구청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요거는 하지는 않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행위제한은 구역 지정일 때 아마 행위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매를 할 때는 구청 허가를 득해가지고 실사용자가 허가가 나서 이제 매매가 가능하게끔 그런 조항들입니다. 뭐 이건 구분 없이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크게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봤거든요. 첫 번째, 이 지분 문제나 공유지분 문제 때문에 분양 자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구분이 어렵다.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연이 그 사업구역 특징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역 센트럴 자리에서 보셨다시피 구릉지거든요. 구릉지면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층수나 용적 제한을 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의를 통해서 사업을 가는 게 마지막 세 번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분양 자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배포를 해드리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은 아직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83%라는 용적률을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사정기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되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고 동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릉지구, 아마 토지 등 소유자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기획 때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해서 용적률을 확대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내용 뒤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자격입니다. 분양 자격 사실 간단한 조항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 정비조례 36조, 특히나 1항 1호가 제일 중요하고요. 주택이면 주택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90%가 해당되는 수준의 조항일 거고요. 나머지는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이제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최소 분양가액보다 권리가액이 높게 나오거나 이 두 가지일 때는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권리 산정일 이후에 쪼개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분양 자격이 부여가 되지는 않고요. 추가로 아까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공유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단독 다가구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상속등을 받아서 지분이 쪼개져 있을 때 어떻게 분양 자격이 주어지느냐. 여기 요 내용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공유 지분을 소유를 하더라도 토지 지분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최소 분양가액 이상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공유 지분자에 한해서는 또 분양 자격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갖고 계시면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뭐냐? 라고 해서 다들 지하실이나 대피소인데 나 여기 주택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기나 특히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상 주거로 활용하고 있으면 지하실이나 대피소로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주택입니다. 다만 조항에 좀 까다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 1부터 분양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돼요. 세대원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내년쯤 구역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실상 주거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분양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지하실이나 대피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주방도 있고 주택세를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거에 해당돼서 분양 자격이 있으시니까 꼭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셔가지고 분양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돼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상 주거도 분양 자격이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일부터 분양 신청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도 이게 쪼개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분양 자격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90년 이전부터 지분 쪼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다가구라고 하면 97년 이전부터 쪼개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등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요.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중요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날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협동주택입니다. 협동주택도 뭐 사실상 구분 건물인데 뭐 이거는 이제 단독 건물이다 구분 건물이다 이런 게 모호했던 주택인데 이건 역시 지분 쪼개기가 되어 있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게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뭐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나 동의율에 문제가 되는 내용일 거고요. 집합건물,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각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구분 소유권,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 소유를 해야 돼요. 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이나 공유 면적은 공유를 해야 되고 각각 구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아래는 그렇지 않은 세대가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뭐 지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상의 뭐 공유 면적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를 누구로 볼 거냐? 각각 볼 거냐? 하나로 봐서 대표자 선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하는 또 분양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 때문에 사실 3분의 2나 4분의 3 동의가 어려운 현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판례는 최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된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뭐 어려운 얘기지만 분양을 했거나 건축 허가를 구분해서 팔았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각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그리고 등기부하고 관계없이 각각 구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하 세대에 대한 구분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 토지 등 소유자를 선임해서 동의를 받는 문제가 이 판례로 해결이 되는 거죠. 지하 세대는 각 토지 등 소유자니까 별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상 세대도 마찬가지로 각 토지 등 소유자니까 별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분들 내부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이제 분양 자격은 인허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권한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허가를 득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단에 말씀드린 분양 자격 부분하고 토지 등 소유자 이 3분의 1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려운데 뭐 지분이고 뭐 등기가 각각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립 빌라 다세대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등기하고 뭐 건축물 대장하고 관계없이 각각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는 판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섞여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드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구청을 설득해서 개별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빠르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일 것 같고요. 유사 판례까지 내용 정리를 해온 부분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안내를 드리고 법률 검토까지 해서 명확히 해서 다시 한번 동의서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앞단의 판례나 조례상으로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동의는 되겠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니까 용적률이 높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후보지 선정했을 때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여기 얼마 정도 배치가 될 건지 계략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사전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유형분들을 설득해가면서 이 건축계획을 확정을 해나갈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시는 중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 숫자만큼 분야 분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사업 성공의 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좀 평형이 작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대수도 키우고 평형을 확대하려면 결국 용적률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서울시를 설득하고 위원을 설득해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가 대부분 2종 7층,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구름 지을 때는 일단은 불리합니다. 서울시 기준상 높이도 불리하고 용적률도 불리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률도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2종 7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기조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마 여기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역세권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기준상으로는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세권인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준주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용적률이 올라가서 세대나 평형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안 되면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시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하시더라도 최대한 설득해서 용적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끌어올리자. 이게 저희 추진 전략이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내용 토지용 계획은 어려운데 법적으로 세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의무적으로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작정 세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 주택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주택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규제 완화 사항을 찾아서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최대한 늘려서 세대수와 평형을 늘려보자는 게 저희 전략이고요. 이렇게 해서 후보지 선정 때는 283%라는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근데 283%의 세대수 3,000세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로 배정 가능한 것은 2,400세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걸로는 앞에 분양 자격을 정리를 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각각 한 세대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가 열악한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서울역 센터를 저희가 구릉지 맞은편으로 층수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5층 정도로 해서 완화가 되어 있고, 금액 후보지 선정할 때는 일단은 29층까지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 그렇게 일단은 후보지에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오케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9층 이 부분이 좀 확보되고 역세권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원래는 재개발에서는 저 222.46%로 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22.46%로 받아서 그 세대수의 15%까지만 재개발 의무 임대를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방향이 좀 성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222.46%로 올라갈 때는
반은 분양, 반은 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재개발에서는 민간재개발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 조항들을 활용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화 조항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완화 조항까지 다 끌어들여서 일단은 서울 쪽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할 때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전 기획을 하면서 달라질 거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으면 사업이 저희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한 설득식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정된 세대수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다 바뀔 겁니다. 아마 1차 설명회 때도 많이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세대수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형이 너무 낮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용적률을 좀 올라갈 때 평형도 키워달라는 요구가 많으셨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높이하고 용적률을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계획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정 절차는 원래는 이제 주민공람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는 절차인데 요 절차가 몇 개월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때 의견을 한번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계속 오래 걸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구역 지정 전에 위원을 모셔가지고 사전에 동의하고 사업을 시작하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빠꾸 받지 않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건축계획 도시계획을 확정 지어줄 테니까 사전에 자문을 통해서 마무리 짓자라는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신속통합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민간은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공은 사전계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이랑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때문에 기간 단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절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서는 2번 넣습니다. 2번.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 1번, 이반 제안 동의서 1번. 네, 이 동의서 2번을 넣는데 여러분들이 분양자격이라든지 건축계획을 보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의서 걷는 거는 향후에 다 모든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동의서를 걷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동의서를 걷는 거는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입니다. 이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법적인 동의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의사소통 체계를 좀 단일화해서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부담 없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은 공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전에 또 1차 후보지에 좀 다시 한번 보류가 되면서 더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빠르게 동의서를 내셔도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내셔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단일 창구로 빨리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 게 결국엔 2번째 동의서 때 이 분양 자격하고 건축계획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진짜 동의서를 거두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거두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걷는 방식은 50% 이상 걷어지면 바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 이상을 거둔 준비위원회 중 다득표자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꼭 찍고 하는 건 아닌데 빠르게 이제 동의서를 걷어주시면 최소한 25%는 넘어가야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공고와 통지를 드리고 동의서를 배부해서 아마 동의서를 진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주민분들은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거두실 거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하고 서울시 시의회 보고를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가 이사회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사전기획과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도시건축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거를 내년 상반기쯤 아니면 내년 하반기쯤 확정을 지어서 정비계획 결정을 내년 하반기에는 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안 됐다 하면 일반 제한적으로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양 자격 그리고 도시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개별적으로 분담금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분담금이 얼마인지, 내가 분양 자격이 있는지, 어느 평형을 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때 진짜 동의서를 내시면 3분의 2가 걷어졌을 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걸로 끝났고요. 뭐 질문하시는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서 뭐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 안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민간 재개발하고 달리 공공 재개발은 동률이 3분의 2면 됩니다. 네, 그 부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좀 빨리 갈 수 있다. 대신 이거를 저희가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을 때 그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재산권 행사를 하는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100%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과 절차나 기준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시공사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SH가 참여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뭐 공공재개발을 할 때 당연히 SH가 들어와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 조달을 SH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자금 조달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건설사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허브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 조달함으로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조달할 때는 금리 자체가 일단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재산상의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허가 책임도 지고 분양에 대한 책임도 SH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죠. 허브의 분양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SH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허브의 분양 보증 없이, 왜냐하면 SH가 사업을 분양을 책임지니까 보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몇십억, 뭐 몇백억까지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책임을 SH가 지니까 그 부가적으로 또 뭐 여기는 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담가도 통제를 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금전적인 이득만으로도 일단은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이상이 가뿐하게 넘어가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이득 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역 센트럴 자리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임대주택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실 소셜 믹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구분 없이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은 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섞지 않으면 사업시에 인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하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하면 규제일 수 있는 겁니다. 분양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권리가액이 좀 높으면 1+1이나 상가 플러스 주택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면 단독주택은 90년대 이전에 지분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97년 이전에 지분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고 협동주택은 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분양 자격이 있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집합건물, 다세대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분 없이 자동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독립성이 인정되고 구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됐을 때, 즉 분양이라든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쪼개려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하면은 이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랑 관계없이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소유권과 각각
토지 등 소유자가 인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별도 법률 검토하고 구청 허가를 득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근데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각각 공유채권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IM의 도시적인 문제인 토지 등 소유자 문제가 그리고 도밀 문제가 좀 크게 해결될 수 있다. 이 판례를 활용하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대 중에 뭐 창고 그리고 뭐 이런 대피실 이런 걸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활용된다고 하면 분양 자격이 있고요. 이거랑 사실 집합건물이랑 맞물려서 되게 중요한 조항, 공유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일부터 부장 신청일까지는 무주택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대원까지. 만약 이게 현재 다른 주택을 갖고 있고 지하실이나 대피실을 갖고 있다 하시면 구역 지정일 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머지 주택을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분양 자격이 유지되니까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기가 금지되는 조항은 뭐 권리산정 기준이라 해서 아예는 2020년 8월 20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재개발이랑 똑같습니다. 1+1도 가능하고 뭐 재개발에서 적용되는 아까 분양 자격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세입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주거이전비, 토지보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손실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의무임대라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부분도 거주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하게 구역 지정, 농락농고일 3개월 전부터 쭉 거주하고 계신 분들, 구역 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개발 의무임대가 공급이 됩니다. 대신 조건들은 충족해야 됩니다. 뭐 무주택이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단독세대주가 아니어야 된다든지, 단독세대주면 월급을 받고 있는 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뭐 토지 등 소유자인데 나는 현금 청산을 받고 이 재개발 의무임대를 공급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순위에서 밀립니다. 여기 세입자한테 1번, 46조 1항 1호에 따른 세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 거고요. 남았을 때 현금 청산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의무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청산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분양을 유지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재개발 의무임대 세입자는 줄어들고요. 사업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재개발 의무임대 세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시기를 봐가지고 분양 자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때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가압주하고 동일 세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소유자인데 아들이 세입자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조건도 있으니까 충분히 꼼꼼히 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은 별도로 다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항들이니까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다 안내 드릴 거니까요. 네, 이상으로 뭐 설명 자료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 질문은 분양 자격 부분하고 그리고 이걸로 건축계획이 확정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양 자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판례를 근거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좀 구분을 해놓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계획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아현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워낙 많고 열악한 지역이고 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건축계획을 좀 유연하게 봐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조항들은 각각 저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에 따라 가지고 SH가 주민 눈치를 안 보고 서울시 눈치만 보고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충분히 이 공공재개 사업은 주민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맞춰가지고 사용자가 주민이니까요.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약 조건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설명은 끝났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지금 하나 정리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냐면 여기 이거하고 딱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정리해야만 좀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못 들었는데 크게 좀. 예. 지금 여기 말고 제가 설명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입주할 때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 정리해야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분들에게 설명하실 때 지금 하나 정리해야만 정리해야만 말씀하시는데 그와 연계되는 것이 사실상 주거일 때만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대피소가 아니면 관련이 없고요. 지하실이나 대피소일 때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지하실이나 대피실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만 하나 갖고 있으셔야만 분양자가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또 한 가지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면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건데 관리 처분을 다른 지역에서 받고 또 5년 뒤에 관리 처분을 받을 때는 재당첨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2017년에 소유했던 예를 들어서 2개 주택이다. 이걸 둘 다 관리 처분을 5년 내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일 이후에 추가로 매수했을 때만 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거든요. 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별도로 조항이나 근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권리 산정인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분 추가 매입은 가능한가요? 지분 추가 매입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그 권리가격을 높이시는 방향은 가능합니다. 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 지금 분양가가 46제곱미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29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 건지? 100% 임대주택으로 배정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구짜리가 지금 100% 임대주택으로 배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주택으로 한 세대만 넣어놓기만 해도 사실 최소 분양가격으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인정을 해줄지 말지를 좀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 평형 자체가 미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구역 지정일은 저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기획이 끝나고 동의서가 끝나면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사실 구역 지정일도 중요하긴 한데 사전 기획이 끝나면 사실 이후의 행정 절차는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의 행정 절차는 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한 2, 3개월이면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말에 입안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쯤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구역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전 계획이 한 7, 8개월 정도 진행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 설명회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입안 제한이 한 1년 가까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후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전 기획 내용이나 주민분들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고요. 일반적인
기간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집합 건물 분양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분양 가격 판례하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조금 불명확해서 말씀 여쭈려고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판례가 실거주를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에 분양 자격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마지막. 네.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공유지분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집합 건물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지금 분양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지를 않았던 것 같고, 또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실제로 지하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 세 가지를 섞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계략적으로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안 나와 있죠. 계략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그거는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동의서를 거둘 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거를 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두 번째, 그러면 분양 자격을 말씀드리면, 집합 건물인데, 지하의 세대가 지하실을 이용되고 있으면서 지분이 지상이랑 섞여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실이면 일단 사실상 주거라 그러면 분양 자격이 있는데 분양 시기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집합 건물은 판례상으로는 일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하고 관계없이 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구분되어 있다는 게 저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사실상 주거로 살고 있다 그러면 공부상 지분이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일 소유가 인정된다는 판례거든요. 결국 분양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살면서 네네. 1층, 2층, 3층을 공유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네네네. 그럴 경우에 그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 다 그러면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이루어진다는 판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맞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각각 주어진다는 게 맞는 판례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거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청에 확답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동의서를 거둘 때는 안내를 드려서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판례를 봤을 때는 각각 분양 자격은 주어지고 각각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인다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하에 호수나 이런 게 등기부 등본상에 없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분양을 받을 때 쪼개진 상태로 분양을 받으셨어야 돼요. 근데 합친 상태로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쪼갰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건축물 제작상에 1, 2, 3층이 지분으로 소유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건물 집합 건물 상에는 1, 2, 3층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거. 네네. 그런 경우에 그냥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죽어있면서 그리고 구분 건물로 되어 있고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구분 건물로 되어 있다는 거는 1, 2, 3층만 구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쪼개서 분양을 받았거나 쪼개서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폐쇄부 등기나 과거 건축 허가나 과거 분양에 대한 내용이 증빙이 되면 분양 자격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최초에 쪼개서 건축 등기를 받았거나 그렇게 되려면 등기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네네네. 그러니까 분양을 1층,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3층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등기를 받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그거는 관계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등기라는 건 관계없이 등기랑 상관없어요. 네네네 나눠져서 분양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눠서 분양을 받았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뭐 아마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등기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등기 권리증이 붙어 있거나 그걸 증빙을 하긴 해야죠. 그 분양을 받은 건지 아니면 건축부가 내역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예민한 사항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법률 검토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요. 네. 저희는요, 토지만 소득을 갖고 있는데요. 집은 없어요. 근데 예, 단지하 한 세대를 사면은 조합은 구청에 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이잖아요, 거래가요. 이거는 그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매매는 관계 없으니까요. 매매는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 평 갖고 있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분양 자격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는 건데 분양 자격 있는 거를 매매하시는 거는 문제 없이 매매 가능합니다. 네, 네네네.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2종인데 이게 3종으로 분양된다면 이것이 평가 금액에 반영이 됩니까? 이거 평가는 기본적으로 종전자산 평가는 개발 이전에 개발 이익을 배제한 채 평가가 되는 게 기본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종전 평가가 관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얼마가 됐는지가 사람이 되더라도 평가 금액은 종전 그거 반영한다고 하습니다. 네 종전의 거래 사례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주택분목계획을 보면요. 최대 저용은 1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인 건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최대고요. 이거를 좀 더 늘려서 평형 확대나 세대수로 확대를 해야만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84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268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합병된 게 아니라고 해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8명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토지 건축물의 건수에 따라서 네네네. 입주 자격이 주어질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작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59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뭐 얼마 정도로 평가받는지 순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럼 넓은 평수가 지금 넓은 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넓은 평수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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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시죠. 남자. 네, 수고 많으신데 좀 애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동네 다세대 주택에 적은 평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3층에 원래 30년 전에 건축되어 또 있었던 구청에 알아보니까 위반 건축 분양 무허가가 아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세대가 아닌 거네요. 위반 건축물이니까요. 네, 그때 다세대 건축물에 원래 초창기 때 세워질 때도 있었구나. 그 3층만 분양을 받자는 등기를 하지 않은. 그래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하고 개념이 다르다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를 토지는 소유하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 무허가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법에서 등록 무허가 같은 경우는 분양 자격을 좀 주었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허가는 위반 건축물이든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근데 등록 무허가에 한해서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등록 무허가가 아닌 건축물은 분양 자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요. 네. 지금 공동명의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면 그래서 그 이주권을 유기가 되는 거예요. 매매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매매. 증여나 매매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신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만 있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게 있고 허가를 안 받아도 매매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허가예요? 네? 어떤 허가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담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허가를 받고 뭐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이 됐다 그러면 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또 이상이어야 돼요. 허가 받는 기간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주거는 6평방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뭐 여기는 산업지역이 없으니까 주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허가 받는 기간이요? 허가 받는 건 구청에서 이제 사실상 주택으로 하는 사실상 이제 실거주잖아요.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뭐 기간은 구청에서 뭐 행정처리 기간 정도만 소요되겠죠. 네, 아까 옆에 질문 주셨던 거. 없으신가요? 네. 계열을 보면 2,401세대만 분양세대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로 여러 가지 지하고 공유하고 텔레비전에서 허가돼서 모든 사람이 조합을 되고 있다면 300세대에 가까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주민들 통해서 받은 내용은 그런 분들 다 포함했을 때 한 2,600, 2,700 그렇게 딱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양 자격이 다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300세대 정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만 그런 분들께 다 주택이 분양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그런 분들 다 했을 때 한 2,700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700세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분양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 300세대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분들하고 서울시를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을 좀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수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잘라야 되는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권리가의 기준이죠. 네. 네, 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주비 대출 지원이 되는지나 지금 5년 조당청 제한과 이주비 대출 제한과 되는 정부의 규제가 이런 빠른 사업상을 요구한 공공 재개발과 맞지 않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부와 서울시 어떻게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존은 민간 재개발이랑 공공 재개발이랑 동일한 기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은 특이하게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 규제로 인한 이주비 외에 추가로 이주비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이제 일권 해석을 받은 부분은 아닌데 국토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추가 이주비에 대한 한도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금융규제를 피해서 건설사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건설사의 뭐 지급 보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그런 제안을 하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 지구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을 거릴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개선될 것 같진 않아요.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5년 재당첨이라고 해서 무조건 5년 재당첨 제한은 아니에요. 아마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17년 이후에 추가 매수 한 번만 그 전체 구역이 재당첨 제한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수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잘 몰랐었는데요. 아까 전에 동전 토지 거래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 보상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 건지, 시행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획지 1과 획지 2가 달라요. 토지 그 거래 금액도 다르고요. 이거에 대한 그런 보상 체계를 어느 주체가 누구인지 기준 설명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또 2,700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토지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699세대가 한 1,000명 정도, 900에서 1,000명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7,000세대는 이게 뭔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넓은 평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확실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종전자산, 조무자산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는 자치구에서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평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진 않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전부 다 자치구가 2인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배제를 하고 단독주택이냐 아까 집합건물, 대세대나 연립이냐 빌라냐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를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감안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고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 얼마 정도로 거래가 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은 아까 토지랑 건물이랑 얘는 일체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통으로 보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이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원가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100% 적용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정관상으로 그렇게 종전 가액이 많은 사람한테 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시행규정상에 그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5, 6년 전에 다가구 주택이 그 공유집을 갖다가 매입해서 했는데 실제 거주는 한 적이 없는데도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하고, 지금 이거를 자식들한테 바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그 소분양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싶습니다. 실거주랑 소유권 이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실거주랑 소유권 이전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주택 자체가 분양 자격이 있는 주택인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지금 대상이 된다면 바로 아이들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수중자가 분양 대상이 되는지. 네, 분양 자격은 있고요. 다만 이제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구청 확인하셔가지고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일가구 20세대인데요. 그 분양권이 아까 무주택자라 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분양이 되나요?
헷갈리시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지하실이나 대피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경우만 그 무주택 세대주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닌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네. 그 다주택자여도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분양자. 네네네네. 제가 사실상 주거가 여기 구역은 예민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헷갈리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네. 사실 그 전세를 주고 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주택자예요. 네네. 그래도 분양이 되나요? 갖고 계신 게 대피소나 지하실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할 때도 뭐 이사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혜택이 오나요?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러니까 부모 소유인 집에 지금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 자식 나중에 이사가 기계받은 그럴 때 그 이사비용 이런 것과 다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만 소유자인데 세입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적용을 안 받아요. 아니 자식이 살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세입자로 들어와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로 인정이 돼서 토지보상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2주기 그리고 세입자 임대주택은 적용을 못 받으세요. 네. 이게 87년에 쪼개진 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주택이죠? 단독 다세? 다세대요? 네. 다세대는 쪼개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나는 87년에 이후에 쪼개진 거는 안 된다 해서. 다세대는 2020년 8월 20일 전에만 쪼개져 있으면 돼요. 네. 그 현수고 거주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증여받은 건물인데요. 현수고 거주하지 주소지고 거주하지 않아도 부담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실거주는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증여는 괜찮은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집이 2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하나는 제 명의로 돼 있고 하나는 딸 명의로 돼 있어요. 구역 내에 2개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집이 옆에 바로 건너편에 집이 있거든요. 네? 건너편 쪽에 집이 하나 있고 저기는 다른 쪽에 그 안에는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아영 구역 내에 하나, 그 외에 하나라는 얘기신 거죠? 같은 아영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영 구역 내에 하나라는 거죠? 네. 아영동이지만 아영 구역 내에 2개.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특기는 이미 딸 앞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세대가 분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딸이 그 분양 자격을 주어지려고 하면 딸을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분리세대 적용 받으셔야죠. 네, 세대 분리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세대 분리요? 분양 신청 전까지. 분양 신청. 네네네. 근데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조합 원일 때는 조합 설립할 때 전까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시행자 지정 전에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네.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냥 현금 청산. 그냥 하나로 인정해서 하나로 인정되는 거죠. 현금 청산 해야 되는 100% 청산은 아니긴 한데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저희 엄마가 지하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명의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분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분양 자격이 가능한 건가요? 다세대면 집합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랑 관계없이. 그 판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별도 소유권이라고 인정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법률 검토랑 구청 허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거를 마무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 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판례상으로는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설득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뭐 증빙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증빙자료가 재산세 납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른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분 의사.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쪼개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분양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아직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네,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분양 시점에. 어떤 증빙자료인지. 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증빙 자료나 분양이 아니라 중간에 구매를 한 거예요. 네? 중간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년 전에. 매입을 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받으시잖아요. 그 뒷단에 붙어 있는 서류가 있을 거니까요. 아,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확인을 하거나 구청의 건축허가 대장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첫 번째 기재가 돼 있어야지 분양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증빙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없을 때는 구청의 건축허가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절차가 필요한 서류가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한 편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받아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 자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인데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공장으로 한쪽을 쓰고 있는. 그러면 영업보상을 세입자가 받으시겠죠? 세입자 아니고. 소유주는 못 받으시겠죠? 네. 네. 남편이 저기 해도 같이. 같은 세대면. 같은 세대면 네. 받아요? 네네네.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대상이 아니에요. 네.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두 분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고 완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나요? 뭐 재개발에서 사실은 먼 얘기인데,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부동산 경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뭐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거 있어가지고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빠르게 된 사업장은 진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5년 만에 마무리한 사업장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 평균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심하니까 구역별로. 네. 근데 최대한 주민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게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건물가를 몇 년 전에 그 안전장 받았잖아요. 건물가액을 한정하는 거를 지금 하면 예전 거 주신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건물가에 산정되는 건지. 예전에 뭐 들은 게 있나요? 저희는 뭐 들은 게 없는데. 저희가 예전에 네. 그 건물들 구청에서 평수에 맞춰서 그걸 네네. 넓을 때몇 평이 있는지 그게 설명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추정이거든요. 네, 구청에서 한 것도 추정이고 저희도 내년쯤에 추정해서 같이 안내를 드려요. 근데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확정되는 거는 관리처분 시점에 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점에 대해서 묻거나 이걸 해서 다시 판단해서 그때 완전히 새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죠. 근데 이제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를 그 시점에 추정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여기 토지 소유자 조합원들 해갖고 분양 세대가 2,406명 나오잖아요. 근데 토종미터가 39m짜리 있는 게 680명이 나왔어요, 조합원들이. 근데 여기 전체 세대수는 1,094명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도 부분을 저는 거를 그 세대수가 그 각 갖고 있는 평수에 맞게끔 이게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네, 건축 계획을
계략적으로 해보니까 나오는 숫자고요. 네, 이거를 매칭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업자는. 근데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그 지금 토지권 소유자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전체적으로 나와서 세분화돼서 구분진 건 아니고 평소에 대지금 이런다고 예상을 잡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정도 땅덩어리에 뭐 배치를 해보니까 계략적으로 이 정도 나왔다는 감을 잡기 위한 거지 이거를 실제로 건축 설계를 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2차 설명회는 마무리 짓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권리관계나 분양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실 거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주민분들이 이제 대표단을 구성하시면 그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충분히 해소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걸로 오늘 설명회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